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호기심, 모방 또는 배움, 그리고 사피엔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면 걸을 줄 안다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의 능력이고, 보고 듣고 모든 감각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제 볼펜을 잘 돌리고 있죠. 저것도 사람의 능력이네요. 손을 사용할 줄 안다든지. 그 사람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그 전체적인 능력이 그 전체성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우린 보다 중요한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좀 더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강조가 좀 지나쳐서 인간의 감정들은 이성에 의해서 올바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다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한 거의 5,000년 가까운 이성 중심의 또는 지배자, 엘리트 또는 권력자 중심의, 통치 중심의 이런 인간 이해가 르네상스 이후 또 이제 낭만주의,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실존 철학에 의해서 크게 이제 와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능력,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규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그 전까지 인간은 신을 닮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신의 대리자인 아버지를 닮아 나가야 되고, 또 왕을 또는 법을, 어쨌든 어떤 캐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체화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면 올바른 삶이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감정도, 내 느낌이라는 것조차도, 또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능과 무의식조차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캐논,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이제 의문이 싹트게 됐습니다. 이런 걸 좀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무엇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들을 해왔는지를 좀 열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필로소피아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소개를 좀 드렸죠. 그리고 이 낱말이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바람에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어려워졌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인의예지를 사람됨의 근본으로 삼아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사람됨의 근본으로 삼아왔었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미 서양식 교육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의예지를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 자비를 사람됨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에 있다라는 그 짤막한 경구 같은 그리고 완전히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킨 이런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 이해, 이것을 아마 인간의 근본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의 근본 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런 성찰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비 또는 반야, 지혜 또는 인의예지, 이런 성,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좀 드릴 테고요. 지지난주네요. 소피아와 필리아, 사랑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소개해드렸고, 에로스, 아가페, 그다음에 우리말 사랑, 사르다, 이런 가깝게 하고자 함, 가까이 하고자 함, 이런, 또 에로스 신화도 좀 소개를 드렸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그 이야기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철이란 우리말 낱말이었습니다. 제가 재판관의 덕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혜로워야 되고 또 사리 분별이 뛰어나야 되고 책임감,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소피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관조였습니다. 메디타시온이라고 하는 관조, 신적인 경지죠. 모든 것을 진리를 그 자체로 꿰뚫어 볼 줄 아는 흔들림 없는 이런 암, 이것이 바로 소피아라는 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공동체적 문제점들에 고통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데 이 신적 진리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 안에, 그것도 가능성으로 씨앗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소피아의 본질이었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슬기, 말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슬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파편난 삶이 아니고 삶을 그 전체에서 고스란히 또는 온전히 그것을 드러내고 그 삶의 의미,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결론인데요. 모두에게 좋은 삶을 찾는 그런 학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이 재산의 사유화를 극단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무한 경쟁을 방법론적인 타당성만, 절차의 공정성만 지키면 무한 경쟁에 획득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자본주의가 전제로 깔고 있죠. 첫 번째는 사유재산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다. 두 번째는 그런 본질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시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 하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 이전에 어떠한 경제 체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실제로 자본주의 방식이 채택되긴 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부 공산주의적 방식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나치즘 또는 그 볼셰비키즘, 이러한 공산주의 혁명에 아주 중요했던 생산 수단의 국유화라는, 공산화라는 이러한 그 이념의 바탕에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어왔고 그것이 박정희의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한 지점이 있었는데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묘한 이름 아래 우리가 부의 획득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공이든 미국의 경우도 1930년대의 경제 공황은 루즈벨트가 채택했던 임금 상한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했던 것이죠. 사적 소유권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복지를 늘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말하는 복지는 재분배로서의 복지가 아니고 분배로서의 복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은 연봉이 130억을 넘어갑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봉 130억은 불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상한선일까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때 이제 유럽이 채택한 상한선은 7배입니다. 최저임금의 7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은 현재 14배 정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논의가 없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도 허용할 수 있는 걸까요? 임금의 상한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죄송한데 분배로서의 복지와 재분배로서의 복지 차이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배라는 것은 생산된 몫을 나누는 겁니다. 배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가지 나누어 나가는 거, 이게 배고요. 분은 나누는 것이죠. 나누어서 몫몫히 나눠주는 것, 이것이 분배입니다. 우리말로는 노느다 이렇게 합니다. 노느다, 나누다와 다르게 노느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몫을 갈라서 주는 것, 이것이 노느다입니다. 노눔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분배는 노눔이에요. 그럼 어떻게 노느냐 하면, 우리 이제 같이 일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을 하죠. 삼성의 그 반도체 정도만 해도 그 1년 순이익이 1조 정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1조를 어떻게 나눌까요? 예를 들어서 그 2만 명의 사원이 있다고 하면 2만 명 모두에게 똑같이 나눌 수도 있을 테고요. 지위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나눠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분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회사가 야, 이거 다 나눠줄 수 없어. 투자를 해야 되니까 1조 가운데 7천억 정도는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땅 사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쓰고 연구 용역 R&D 투자하고 또 로비 활동도 좀 하고 해가지고 7천억 정도 가운데서 5천억은 쓰고 2천억 정도는 이건 나중을 위해서 사내 적립금으로 저축을 해둡니다. 원래 기업은 저축을 하면 안 돼요. 기업은 결과적으로 투입한 비용과 생산한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속 사내 그 보유금이 늘어나고 있죠. 한 얼마쯤 되나요, 지금? 대기업 재벌 10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합산하면 현재 그냥 알려진 바로만 150조 이상이 넘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몫을 떼어놨는데 그걸 누구 몫일까요? 누가 가져갔어야 합당한 몫이었을까요?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2만 명이 모두 함께 나눈다면 투자는 못 하겠네요. 다 나눠줬으니까. 결국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다시 투자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누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를 빼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고 감가상각을 빼고 그 뒤에 남는 순이득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분배의 정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올바르게 나눠주는 것일까요? 이때 기준은 임금이라는 겁니다. 임금을 이제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가 좀 생기는데요. 임금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이라는 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된 거. 그럼 고용된 만큼 어떻게 고용을 하냐면 저랑 이제 연봉 계약을 한다면 한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럼 3천만 원이요. 아니요. 3,500원이요. 조금 더 써 3,700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연봉 협상을 통해서 3,700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임금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논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체제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원래는 노동에 관한 거였습니다. 임금이 아니고. 임금은 시간에 관한 거야. 얼마만큼의 시간, 12시간, 8시간, 현재 4시간까지 줄어들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4시간 일했을 경우 얼마의 돈을 벌어갈 것인지, 이건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 개념으로 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일을 하고 일한 품삯을 받는 거죠. 근데 일한 품삯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예 시대가 있을 때는 노예는 노동을 잔뜩 하고
그냥 밥 먹는 정도, 옷 입는 정도, 잠자리 정도,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시대로 오면서는 기본적인 척도가 뭐냐면 생계 유지라는 겁니다. 생계 유지를 하려면 아이를 낳아야겠죠. 양육비가 들어가고 옷을 입어야 되고 냉장고, 자동차, 집, 노후 설계비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노동의 값이라는 거는 투자된 시간의 값이 아니고 내가 하나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노동의 근거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노동쟁이라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활이 아니고 생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단순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 줄 테니까 올래 하고 물어봐가지고 단위 시간당 얼만큼씩 책정하는 2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책정하는 임금 책정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용에 의한 책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은 정의 개념에 가깝고 이런 임금이라는 것은 계약, 고용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우리가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임금이라는 관점, 고용의 관점에서 분배를 주로 얘기하게 되고 사회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은 노동의 관점에서 분배를 보게 돼서 분배 문제는 뭐 평행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느 쪽이 됐든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임금 상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공론장에서 펼칠 때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130억을 받는 분한테 당신은 무슨 근거로 130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한 얘기죠. 나는 무슨 근거로 1년에 2천만 원을 받고 당신은 무슨 근거로 130억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30억을 받은 사람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잘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책임 시민센터에서 이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슨 봉사활동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클린 경영, 책임 경영을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부 조작 이런 거 하지 말고, 분식 회계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가습기 논란처럼, 뻔히 위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를 위해서 물건 만들지 말고,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는 기업이 되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IMF 이후부터 갑자기 이사들의 연봉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봉 3억을 넘는 회사가 없었어요. IMF 지나자마자 1년에 5억, 어떤 경우는 30억씩 뛰었습니다. 1년에 30억이 뛰었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 담합을 한 거죠. 권력화됐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남을 부리는 힘이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인데 이 권력화를 통해서 CEO들이 견제를 받지 않고 권력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원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줬습니다. 너희 무슨 고생을 하든지 간에 등기사만 되면 연봉 130억 받을 줄 알아. 분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분화방처럼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시장 원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어떤 분은 시장 전체주의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시장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전체주의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독재라고 불려야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분배라는 개념은 생산된 총량에 대해서 이것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고요. 아무리 잘 나눠도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져가고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져가고 힘 없는 사람은 자꾸 뒤쳐져 가지고 격차가 벌어지죠. 불평등.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통해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 좀 뭐 생계비를 준다든지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건 재분배네요. 분배의 결과로 인해서 뭔가 부정의하고 불평등이 나아졌을 때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이것이 바로 재분배입니다. 한국은 이 재분배 노력을 위해서 복지의 그 세금을 거의 10% 이상씩 늘려왔어요. 10년 동안. 하지만 지니 개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뭐 3% 성장할 때 13%까지 복지 수준 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 획기적인 복지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 문제 해결책이 잘못된 거죠. 복지로는 이 분배 부정의를 해결할 수가 없고 복지를 강조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이거는 재분배 문제나 복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의 분배를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뭐 말단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받고 최고위 경영자라고 130억 받는 거를 자발적으로 승인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강제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강제는 과연 올바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만 해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당하고 실제로 IMF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지금은 뭐 거의 150을 넘어가고 있지만 70이 안 됐습니다. 지금의 절반 수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말단 직원과 경영자 사이에는 7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삶 전체를 우리가 부어 살펴본다면은 이제 기존에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은 이제 그걸 이어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물어오고 있는 질문인데요. 강조점은 오늘날에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는 뭐 끝없이 물어져 왔죠. 길가메시 이야기를 꼭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원형적인 이야기야. 그 안에 성경에 관한 거, 뭐 반고신화에 관한 거, 홍수에 관한 이야기, 인간 창제에 관한 이야기, 신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 뭐 권력에 관한 모든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초기에 이러한 그 위대한 문명이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때 사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신의 뭐 노예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럼 그때 사람은 뭐였을까요? 점점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거치면서 사람이 신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선조들께서 신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거꾸로 뭐 신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고 신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은 유한 자, 불완전한 자, 무능력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마 구글 정도 되면 구글 플렉스에 가보셨다면은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다 공짜. 스톱 옥션은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100만 달러 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죠. 그 안에서는 올림피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인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옛날 신과는 좀 달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반신들은 죽음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따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고대인과 중세, 근대인과 현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삶의 90% 이상은 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신에 의존하지 않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사람이 설계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제도나 법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신이 그 안에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이죠. 만약 신을 만나고 싶다면 신을 만나는 프로그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바깥에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시면서 신을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영화관 가가지고 팝콘을 먹으면 영화를 볼 때 신을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신을 만나려면요,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설계된 그런 인공적인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죠. 하지만 그 안에도 이미 수많은 인공물로 가득 차 있어서 실제로 성스러움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거의 끊겨있는 셈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은 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신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템플스테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불심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맛보고 싶어 하는 것 뿐이죠. 목숨을 건 이러한 수행이라는 것은 오늘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걸 좀 이제 쭉 시대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인의예지라는 뭐 이런 덕목을 우리가 지금도 뭐 가르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인의예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이라는 게 뭘까요? 설명도 못해, 뜻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 그래 뭐 공자님 하신 말씀이죠. 의, 다 마찬가지죠. 또 뭐 플라톤이 말했다고 하는 아랫대 관심이 없어요. 몰라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몰라도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오늘날 사람은 무엇인지 이 물음을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좀 드릴 대답은 소비자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근본적으로는 제 대답은 아니고 현대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써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우리 뭐 커피 마시고 있죠, 그죠? 뭐든지 먹고 던져버리죠. 다 써서 없애는 거야. 옷도 뭐 써서 없애고, 집도 써서 없애고.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그 일회성, 일시성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temporary. 그냥 스쳐 지나간다. 시간, 그 시간에 딱 있다가 사라지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 영원을 갈구하지도 않고, 영원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것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써서 없애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자족적인 삶을 자급자족,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 쓴다. 그러면 무지 아껴 쓰겠죠. 옷 한 벌 내가 만들어서 입었다. 그러면은 뭐 2벌을 만들려면은 뭐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옷 한 벌 입고 버리면 평생 옷만 만들다가 그냥 다 늙어버리겠네. 그러니까 한 벌 만들면 평생을 입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아끼고 또 대를 물려가면서 옷도 입고 농기계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이념이 있는 겁니다. 영원은 아니어도 가능한 한 오래 쓴다, 아껴 쓴다는 개념은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뭐 강의만 하면 되네요. 그죠? 논문 쓰고 강의만 하면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시장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분업화, 전문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혜택입니다. 편리성이 늘어난 것이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소비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면 써서 없앴으니까 또 사야 되잖아요. 돈이 또 필요하죠. 오늘날 현대인에게 돈은 삶입니다. 삶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현대인의 정체는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가 될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무서운 정의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동물이라고 사람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도 있는 나폴레옹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대마다 뭔가 다른 식으로 사람을 규정해 왔어요. 또 오늘날에는 뭐 문화, 호모 쿨투란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문화라는 것도 소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소비자라고 정의되는 순간 우리는 소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해야 되고, 그 노동의 결과로 또 소비를 해야 되고, 소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삶도 끝난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고, 죽고 나서도 소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현대인 오늘날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의 삶은 비참해요. 써도 목마릅니다. 이걸 탄탈로스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호수에 이렇게 신의 형벌을 받아서 호수에 이렇게 목까지 차는 물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수그리면 물이 쑥 빠져나가고 물을 마실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열매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놈이 휙 올라가서 날아가 버리고, 결국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 풍요로운 물과 먹거리 사이에서 고통을 받는 이런 운명. 마치 우리는 탄탈로스와 같은 소비자입니다. 이런 비참함을 우리는 가끔 속죠. 광고 때문에. 물론 오늘날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급 과잉 상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비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물건값은 더 싸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품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소비의 시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 21세기가 그 소비의 피크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피크 오일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격히 추락하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오일 문명, 기름 문명, 석유 문명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예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비의 지속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소비자로 살아가길 포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를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이 소비자에 대한 반대말로 우리는 근대인들의 이념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인디비주얼. 다른 사람이 소비하니까 나도 소비한다가 아니고 나는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겠다. 그리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하는 이러한 비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추구하겠다. 개인입니다. 뭔 나눔이죠. 난 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난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겠다. 이게 개인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면 시민이 되겠네요. 시민이라는 것은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보다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주권자야 되고요. 또 그러한 공동체의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여야 되고, 또 더 나아 공적인 일을 함께하는 직업으로서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공적인 일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공무원이 또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모두 총섭하면 이건 제 표현인데요. 못 나눔이로부터 이제 함께 나눔이로 우리가 진화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이러한 소비의 그 과정을 봤을 때 인류 문명은 10년 이내에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기후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지진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지진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 같은 데 측정된 CO2 ppm, CO2의 양이 400 ppm을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제임스 러브록이 예측한 생명체 그 죽음의 임계점은 500 ppm입니다. 아마 뉴욕이나 서울에서 된다면은 450에서 460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의 종말은 머지않은 셈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동차의 대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원전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화석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주자로 꼽을 수 있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은 가장 많은 CO2 배출국입니다. 그들 줄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 문제 아주 심각한 것이고요. 또 이제 기후 문제는 곧바로 식량 부족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등등 수많은 재난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여전히 개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공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 슬기를 모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함께 나누어야 한다. 무엇을 함께 나눠야 될까요? 삶 자체를 함께 나누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사이보그란 말을 써놨네요. 사이보그 로봇. 사이보그란 말은 오늘날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말 자체는 오래된 말이지만 사이버네틱스, 오거니즘. 사이버네틱스는 원래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정보 처리의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배가 목적지로 안전하게 항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네틱스 할 때 그 의미는 키잡이란 뜻입니다. 키잡이술, 항해술이란 뜻입니다. 항해술, 내비게이션의 의미야. 고대 그리스어로 내비게이터를 키베르네테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이버네틱스네요. 이 사이버네틱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드백이죠. 가다 부딪히면 되돌아오는 거,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있는 반면에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요. 포화백.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그래. 부딪혔는데 뒤돌아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난관을 해치고 목적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이러한 생명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절해가는 능력, 이게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것을 해낼 줄 아는 오거니즘, 오르간이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볼 줄 아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죠. 귀는 들을 줄 아는 그릇이고 듣는 그릇. 말은 좀 고약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통로란 뜻이야. 채널은 운하란 뜻입니다. 운하. 물줄기가 쭉 흘러가는 운하. 그러면은 우리 모든 감각기관은 이런 의미에서 운하로서의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릇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미디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뇌에서 모든 정보가 처리가 되네요. 처리된 정보는 다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떤 외계 환경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이버네틱스는 기본적으로 오거니즘, 이 유기체라고 말하는 그릇 덩어리, 그릇의 그릇, 몸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활동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또 정보처리기관인 뇌를 통해 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이 적응, 어댑테이션이란 말을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적응이란 말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춰 돌아가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은데요. 이제 누군가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들어오면 또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장 친한 친구가 들어오면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겠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덜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김태희면 우리 모두 자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 속에 새로운 요인이 들어왔을 때 전체가 술렁거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작은 변화에 서로 맞춰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과 원래 있던 사람이 서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적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춰 돌아가는 것을 진화론의 핵심 원리인 적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의 어떤 유기적 생명체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과 맞춰 돌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 되겠네요. 또는 로봇과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이보그네요. 그 사람만이 이런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계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오늘날 과연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이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 가야만 한다. 근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말하는 바로 선택의 자유. 이것 앞에 사람들은 달아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오늘 또 선택을 해야 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는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칸트가 말한 계몽이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페레 아우데.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거. 이것이 바로 계몽이라는 인라이트먼트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냐.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까? 모든 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뒤에 행동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 괴로운 거죠. 사르트르는 현대인들이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 그걸 잘 쓰고 있는 것이죠. 현대적 문제 상황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이거를 아무도 결정해주지 않는 거야. 야, 꿈을 가져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뭐 고등학교에 가서 또 강연을 많이 합니다. 토론 강의 같은 건 좋아해가지고 독서 토론, 주제 토론, 책 읽기 뭐 등등 인문학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꿈을 가져라 그러면 애들이 다 싫어합니다. 도대체 지금 수능 준비를 해야 될 판에 무슨 꿈을 가져라고 그러시는지. 수능 공부하는 것도 꿈을 갖는 한 방식인데 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꿈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꿈이라는 거는 잠잘 때 꾸는 거지만은 잠잘 때는 누구나 꿈을 꿉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잠잘 때 꾸는 꿈은 어떻게 꾸는 걸까요? 지금 다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깨어있을 때도 꿈을 꾸는데 이때 꾸는 꿈과 잠잘 때 꾸는 꿈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꿈을 데스모스라고 불렀는데요. 갇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이 끊겼다 뜻이네요.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채로 이루어지는 활동. 지금 뇌과학에서 이것을 변연계의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뇌 스스로만 활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기억의 잔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좀 기억의 잔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뇌과학이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나왔다. 이야기. 어떻게 기억의 잔상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좀 더 해명할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오래전부터 이미 2500년 이전부터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감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각이 차단된 채로 끊긴 채로 갇힌 채로 스스로 자기 기억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꿈을 좀 확장해가지고 갇혀있던 상태에서 좀 열어놓으면 되는 거죠. 미래로. 그러면은 깨어있을 때의 꿈이 되는 거죠. 근데 깨어있을 때의 꿈과 잠들어있을 때의 꿈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의지에 관한 겁니다. 깨어있을 때는 내가 꾸는 그 꿈, 그것을 내가 바라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잠자고 있을 때는 그런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또 반론이 가능합니다. 꿈 꾸면서도 의지가 작동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에서 논문이 쓰여요. 그러면은 빨리 깨가지고 논문을 받아 적어야 돼. 그냥 자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늘 이제 메모지를 이제 놓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놓고 자면 되니까, 딱 깨가지고 막 적는 거지. 또는 뭐 막 녹음을 해 두거나, 어쨌든 꿈에서 논문을 쓰는데, 그게 대부분은 내가 풀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의 해답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뭐, 프로이트, 융,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 사이에 이런 간격이 어쩌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꿈에서는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꾼 꿈을 이어서 오늘 또 꿔.
결말을 바꾼다든지, 예? 이야기를 스토리 라인을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바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으로서의 꿈, 내다보기, 미루어 보기로서의 꿈, 바람으로서의 꿈이라는 거는 미래를 앞당겨 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꾸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빌어오는 겁니다. 그 빚쟁이가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꿈을 꾼 자는 반드시 그 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은 자는 갚을 빚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죠. 자유롭게. 하지만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다 갚아도 꿈은 더 커지니까 갚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한한 꿈을 꿀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같은 꿈을 함께 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인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꿈을 같이 꾸면요, 금방 바뀌게 됩니다. 혼자 꾸는 꿈은 현실성이 없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바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인간, 사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화살표 가운데 사람이 물음표처럼 서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종류의 그림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바를 아주 똑같이 나타내주는 그림을 찾은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요. 물음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놈입니다. 이 물음돌이가 늘 따라다녀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하이데거의 그 사람에 대한 규정을 바꿔봤습니다. 사람은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 우리는 이제 현대 오늘날 사람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개방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줄 아는 생명체. 그럼 묻지 않는 사람은,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도 들립니다. 식물인간은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근데 식물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사람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의 어떤 부분이 식물처럼 돼버렸습니다. 동물로서의 사람, 애니멀 할 때 그 뭘, 아니무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도 애니멀이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인데, 사람을 사람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만일 물을 줄 아는 힘, 이것으로 본다면, 더 이상 묻지 못한다면, 또는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물음의 한 가운데이다. 사람은 물음의 자리이다. 사람이 그냥 물음이라는 거야. 사람은 물음 덩어리라는 거죠. 또 실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삶은 문제 덩어리다. 부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술하는 말이죠.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은 물음애로 단죄받은 거죠. 물음의 형벌을 받은 겁니다. 사르트르는 자유의 형벌을 받았다고 외쳤어요. 사람은 자유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자유 개념이 문제네요. 자유란 낱말이 문제가 됩니다. what, 그죠? 자유란 낱말이 문제가 돼요. 간디의 비폭력 투쟁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폭력은 자유인가요? 비폭력 운동을 펼쳤던 간디는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런 비폭력 운동을 펼칠 필요가 없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누가 자유로울까요? 결국 자유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디야말로 진정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이념대로 물론 두려웠죠. 총칼 앞에서. 그리고 투옥도 됐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생각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간디만큼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묻는 자는 이미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문제 때문에 문제의 무게로 몰락하는 사람에 비하자면 바로 그 문제를 묻고 그 문제에 맞서 싸우고 그럼 시지포스가 떠올라지시죠? 제가 왜 이렇게 물음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존 철학 전체가 바로 삶을 문제덩어리로 보고 그 문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유의 방식으로 또는 양심의 방식으로 또 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던 거죠. 삶은 문제덩어리야. 이것을 철학자들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동안. 삶은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삶은 명료하다고 봤어요. 목표는 뚜렷해요.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예술적 인간이 되면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삶이 직선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명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온통 어떤 어둠 속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가끔씩 반짝반짝 빛날 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별빛 같은 별들을 향해서 auf einen Sterngen 하나의 별을 향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는데 아침이 되면 별이 사라져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한낮이 오면은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리고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저녁이 오고 또 별이 빛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또 하나의 별을 찾고 그 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이제 키에르케고르 때 강조를 드리겠지만은 나는 어디에 있나요? 이 물음 아주 근본 물음입니다. 우리라고 물으면 더 근본적이 됩니다. 토인비가 물었던 물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과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번역어는 물음은 사유의 경건함이다. 경건이라는 말은 쉬운 표현은 좀 아닌데요. 퇴계의 근본 사상이 경사상입니다. 이 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석봉 천자문 이런 데 보면
고마경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마워한다는 뜻이네요. 경이라는 거는 고마워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죠.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를 잘하게 되고 전화도 안부 전화도 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이게 경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가능한가요? 제가 이제 성 개념을 한번 소개한 성인, 성자, 홀리맨. 성스러운 성인은 듣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주로 귀에 달콤한 소리입니다. 칭찬의 소리, 아부의 소리. 다른 소리 잘 못 듣죠. 비판의 소리 잘 못 듣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 못 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혹시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한 1억 정도 드릴까요? 그러면 그 소리는 얼른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되는 소리를 주로 듣게 되고 손해가 되거나 거추장스러운 소리는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성인은 바로 듣는 귀가 좀 다릅니다. 낮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죠. 고난받고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경이라는 것은 그런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갖게 되는, 왜 그 사람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고마워서. 심지어 부처님을 성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살인 귀마저도 감화 감동을 통해서 사람으로 돌아 세웠죠. 자비심이라는 건데요. 이 자비와 경이라는 것은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거 고마운 일이죠. 정말 그 고맙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면 그렇죠. 아이를 낳아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가 고맙죠. 건강하게 빵긋 웃어줄 때 그냥 고맙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갈 때 저는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는 반드시 인사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인사를 해야 된다.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꼭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이놈이 잘 해줘. 특히 이제 뭘 좋아하냐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아빠 까꿍 그러거든요. 그 소리만 들으면은 행복해지죠. 이게 바로 고마운 거거든요. 있다는 사실. 더 이상 기대하는 건 없어요. 물론 아예 기대가 뭐 사라지진 않겠죠. 더 잘 되길 바라고 도와주길 바라는데, 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의 있음 자체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경이에요. 나무, 하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럼 물음이라는 것이 왜 이 사유, 생각하기에 경건함이 되나요? 물음이라는 것은, 묻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답례이만, 답례. 부모님의 고마움을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말로 안갚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갚는 거죠. 마음으로 갚는 거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모든 걸 갚는 거야. 돈으로 갚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은 그 마음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거. 이게 안갚음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갚는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할 줄 아는 이 힘, 이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태도,
아까 제가 빛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에 대해서 고맙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니. 여러분이 대학을 왔으니까 교수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이 그 고마움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열심히 학문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수능, 하늘의 뜻을 따른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내가 꾼 그 꿈, 또 내가 물었을 때 그 물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대답들, 이것을 쫓아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다. 그럼 지행합일과도 연결이 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행합일, 아는 대로 행하는 거죠. 자,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뭐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좀 시간을 좀